아이를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진도가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돼 버려요. 안 그러나요? 이거 수업 자세히 보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모둠 활동을 이렇게 수업을 하면 말이죠. 배움의 공통체 수업을 때 보면 모둠 활동을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누구를 쫓아다니는지 알아요? 못하는 아이들을 돌아다녀요. 선생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지도해요. 그러니까 학력 저하자들 지도, 학력 저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아이들, 선생님들이 개별 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것이 하나의 큰 매력이지. 그렇죠? 또 하나 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것이 아마 가장 좋은 걸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를 해요. 제가 여기 중앙중학교 송우석 선생님 그 강의인데 방학 직전에 시험도 다 끝나고 방학 직전에 그 사이에 수업을 했어요. 가장 수업이 안 될 때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도 잠자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수업을 하면은 모든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는 거.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모둠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모둠을 편성해놓고 거기에다 아이들한테 활동거리를 넣어주면 애들은 다 수업에 참여를 해요. 이것은 제가 배움의 공동체 수업을 하도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배움의 공동체 수업도 마찬가지고 거꾸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둠을 편성해놓고 거기다 활동거리를 던져주면 애들은 다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예? 예, 맞습니다. 맞아요. 봐요. 전통 수업에서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입장을 한번 봐요.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입장에 들었을 때 이 아이는 수동적인 존재예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따박따박 받아보는 건 수동적인 존재잖아요. 수동적인 존재라는 말은 그 속에 억지라는 말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 분석해 보면은. 이게 저는 그럽니다. 아이들 교육부 비극은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면서 애들은 교육부 비극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해봐요. 그 얘기를 하면 길어져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말이죠.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어떤 존재로 바뀌어요? 능동적인 존재로 바뀌어요. 수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이예요. 그래서 수업에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한테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능동성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뇌과학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능동적일 때 가장 시냅스 형성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 시냅스 형성이 잘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학습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뇌과학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분석을 하면 이게 나와요. 저는 유심히 그 수업 분석하면 나오는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강의식 선생님이 강의식 우리 전통 수업을 분석을 해보면 말이죠.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 많이 있냐면은 이런 애들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전통 강의식 수업을 보면은. 근데 이와 같이 모둠 활동을 통한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모둠 활동에 막 열심히 정신없이 참여하니까 그런 애들이 내가 그렇게 해봐야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어떻게 되냐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수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에 좀 이따 보여드린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말이죠. 선생님들. 아이들이 배움 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배움 안에 들어오면 말이죠. 애들이 망가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친구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배움 안에 있으면 망가지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란 아들에게 있어서는 뭐와 같냐? 생명수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 이루어지냐면 생활지도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이 다음에 제가 이 모둠 활동에서 그걸 모둠 활동을 분석해 보면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유가 그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지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 문제는 제가 이제 모둠 활동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봐요, 선생님들. 모두가 수업에 참여하네. 생활지도가 다 해결이 되네.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거꾸로 수업을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인데 아이들이 말이죠.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보면은 누가 그걸 구경하고 있던 누구도 본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따라서 본대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수업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벌어진대요. 이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이죠. 가지고 아이하고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질 뿐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 밥상머리 교육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하고 아이들하고 이 얘기에 소재가 없어가지고 대화를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대화거리가 생기니까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배움의 뭐냐면은 거꾸로 수업의 장점이 내지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수업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선생님 궁금하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꾸로 수업하고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 무슨 차이가 있다냐? 내가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뭔 차이가 있다냐? 그것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슨 특징이 있다냐? 그게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제2기 출범할 때 뭘 만들었냐면 출범준비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외부 기관에서도 정책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은 전라북도 혁신학교 수업 철학에 맞는 거꾸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현재 추구하고 있는 참 학력을 기를 수 있는 거꾸로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의 특징 내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것은 첫 번째가 가장 핵심을 이걸로 봤어요. 수업에 있어서 주도권을 학생한테 넘기자 그 말이에요. 학생한테 넘겨야 한다. 그게 바로 배움 중심의 철학의 핵심이니까 학습의 주도권을 교사한테서 누구한테 넘기자는 거예요. 학생한테 넘기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중심이 누구냐? 학생한테 줘야 한다. 수업의 주인이 누구냐? 학생이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그래요. 학습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왜냐? 선생님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한대요. 그런데 진정한 학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학습의 주도권이 아이들한테 주어졌을 때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움 중심이라는 말을 넣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종전의 거꾸로 수업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면이 나타나냐면 이런 면이 두드러져 나타나요. 아이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어떻게 하냐? 답변을 바로 해줘요. 답을 해 주어버려요. 선생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말 대단하시네. 맞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가지고 선생님이 답변을 딱 줘버리면 애들은 사고가 딱 멈춰버려요. 그 자리에서. 사고가 딱 멈춰버려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이 답을 주지 말고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끼리 그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북교육에서 추구하는 참학력이 길러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움 중심의 거꾸로 수업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신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답해 주지 말고 교과서와 연결시켜 준다거나 또는 다른 아이와 연결시킨다거나 이전 배움과 연결시켜 가지고 아이들끼리 되도록이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북교육에서 추구하는 참학력을 기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한 가지는 거꾸로 수업을 그냥 분석을 해보니까 또 어떤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은
그 활동지를 가지고 수업하는 걸 보면 말이죠. 단답형형, 질응답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문제 해결 중심으로 그냥 문제 해결 중심으로 질응답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문제풀이식 수업이 돼버려요. 선생님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응답하고 맞다 틀리다, 응답하고 맞다 틀리다, 응답하고 맞다, 이게 문제풀이식 수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활동지를 만들기보다는 아이들의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자 그 말이에요. 배움 중심은 거꾸로 수업에서는. 그래가지고 아이들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사고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고 심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보면 말이죠. 선생님들 이 말 한번 들어봐요. 선생님한테서 배우는 것하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배우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배움 질이 틀리다고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질이 틀리다고 그래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은 그냥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이들끼리 배우는 것은 배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경험이라는 건 실제적인 경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전자는 쉽게 말하면 머리로 배우는 것이라면 후자는 몸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전자는 어떤 수동적인 배움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능동적인 배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움의 질로 봐서는 훨씬 후자가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끼리 되도록이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배움 중심의 수업하고 말이죠.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배움 중심의 수업이나 학생 중심의 수업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알아요? 가장 위험한 부분이 처음에는